3부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아까 이제 넘버 3하고 넘버 2하고 서로 넘버 2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 안에 그와 같은 본성적인 욕망이 있다. 이게 이제 모방주 욕망이 했던 얘기의 핵심일 텐데, 그러다가 진짜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영화에서도 이제 실제로 싸움이 나는데, 결국 그 싸움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넌 넘버 3, 난 넘버 2 할게. 요런 위계를 잘 잡아야지만이 공동체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르네 지라르는 바로 이러한 차이를 문화의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차이를 문화의 규칙으로 본 것은 이제 제일 먼저 클라우드 레비스트로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레비스트로스의 이 입장을 지라르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문화 체제 자체, 문화 체계를 이제 차이의 체계로 보는 것이죠.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문화 인류학점에서 구조주의자. 네, 구조주의자죠. 구조주의자고, 뭐 레비스트로스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프랑스 학술원의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불멸의 40인. 네. 그래서 지라르가 학문 적업적이기 때문에 훨씬 일찍, 조금 더 일찍 아카데미 프랑세즈 불멸의 40인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레비스트로스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마 그분이 100살 정도까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 살았고, 그래서 끝까지 조금 지라르를 반대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모방적 욕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비스트로스도 시도한 것이 신화에 대한 해독이었거든요. 신화를 디코딩 하려고 했어요. 디코딩 오브 미스라는 영어판도 있어요. 레비스트로스에. 근데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해독 시도는 이제 그 어떤 신화를 사회적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일종의 언어 구조주의적으로 해독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실패한 신화 해독의 시도를 지라르가 이제 완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도 그러면 모방 욕망 이런 걸 알았습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니까요. 뭐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대체로 보면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인류학자지만은 프랑스의 소시르의 기호학이나 언어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하는 구조주의는 사회 구조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구조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 언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호학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는 저는 항상 지라르를 소개할 적에 지라르는 세 거장과의 대척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니체고요. 두 번째는 레비스트로스입니다. 그 세 번째는 프로이드입니다. 이제 니체와는 이야기를 했고요.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같은 프랑스인이고, 또 상당히 레비스트로스를 이어받는 측면도 있지만 레비스트로스 비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불멸의 40인에 좀 늦게 들어간 측면이 있고. 기분이 나빴겠군요. 조금.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지라를 비판했던 것은,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신화를 굉장히 신화에서 무슨 희생양을 보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지라르가 볼 적에는 분명히 어떤 신화는 어느 구조주의적인 과정이나 뭐 기호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일종의 마녀사냥, 스케이프고팅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결론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화에서 이 생장을 보려고 했던, 그래서 지라르의 책에 보면 레비스트로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라르는 차이를 문화의 규칙으로 본 그 의미는 뭡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레비스트로스의 언어 구조주의적 관점을 비판을 하지만은 레비스트로스의 공헌도 인정을 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를 차이로 본다. 하지만은 이제 레비스트로스와 다른 점은 신화와 제2의 관계에 있어서 레비스트로스는 굉장히 신화만 과대평가합니다. 제2를 과소평가해요. 쉽게 말하면 신화는 굉장히
그 뭐 언어의 이양 대립적인 뭐 놀이 구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의는 이제 주로 피비린내 나고 살해가 있고 폭력이 있고 이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제의를 많이 무시하고 그냥 빼버립니다. 지라르가 그걸 비판하죠. 신화와 제의는 동절의 양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신화를 굉장히 뭐 미학화시키거나 굉장히 낭만화시키면서 굉장히 원시적이고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의를 무시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신화와 제의는 얽혀 있다. 얽혀 있고 양면적인. 그러니까 제의에서 집행된 것을 신화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신화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던 것을 또 제의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이 오고 가는 관계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차이를 문화의 규칙으로 보았는데 네. 레비스트로스는 일단은 소시르의 그 언어 구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인류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삼았고 더불어서 신화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막 그냥 피를 막 진짜 동물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잔인해서 그랬는지 아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라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현대 인류학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라르가 옳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떤 신화학이나 신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이 그 지배를 해요. 신화에 대해서. 예, 신화에 대해서. 그게 이제 현대 정신의 어떤 친신화적 유행인데 지랄은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신화를 제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일단 신화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현대 신화학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신화는 제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보면 신화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전집을 사주면서 뭐 가르치고 고전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 로마의 제의로부터 탄생했다는 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특별히 이제 세계 신화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특별히 이제 더 낭만화시키고 미학화시키고 그렇죠. 그림도 많잖아요. 서양화에서 테마니.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니체, 하이데거 이후로 독일 고전주의와 독일 낭만주의 이후로 유럽에 지배했던 어떤 새로운 그 신화학, 하버마스가 새로운 신화학이라고 그걸 비판하는데 이것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인문학에도 보면 신화를 굉장히 어떤 낭만화하는. 근데 사실 실제로 알고 뜯어보면 신화는 무지무지하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신화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학문 이론적으로 강조하면 신화는 반드시 제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 거의 제의를 무시해버려요. 제의를 무시해버리는. 자, 그러면 차이 소멸의 위기. 차이 소멸의 위기. 이제 차이가 문화의 규칙인데 차이가 소멸되는 일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넘버 3가 넘버 2하고 똑같아지려고 할 때 뭐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 소멸 혹은 무차별화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 아까 신화와 제의 이야기했는데 신화와 제의 우리가 뭐 신화학이나 제의는 특별히 제의에 대한 이해는 인류학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왜 인류가 이런 제의를 해왔을까? 왜 한마디로 지랄의 결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화와 제의는 뭐냐? 차이 소멸이다. 차이 소멸. 네. 차이 소멸이 뭡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차이가 붕괴되고. 예를 들어서 신화에 쌍둥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쌍둥이. 쌍둥이야말로 차이 소멸의 가장 전형적인 메타포라고 보는 것이죠. 왜 신화에 쌍둥이가 많이 등장할까요? 쌍둥이야말로 가장 차이가 적은 두 존재예요. 그렇죠? 쌍둥이 아니면 보통 보면 적과 같은 형제들 이야기가 신화에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건국 신화인 로물루스 레무스. 왜 형제들의 이야기가 신화에 많이 등장할까요? 그동안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랄의 이야기는 형제의 이야기는 형제야말로 가장
차이, 소멸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차이가 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신화는 한마디로 형제 사랑의 이야기, 필라델피아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 투쟁의 이야기예요. 투쟁의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형제 관계라는 것이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라이벌 관계예요. 왜냐? 차이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라르가 신화와 제의를 연구하면서 결론으로 한마디, 신화와 제의를 한마디로 요약했죠. 그건 차이 소멸이다. 이게 결국은 넘버 3가 넘버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버 2가 있고 넘버 3가 있어야지 이게 질서가 잡히는데 둘이 똑같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 야곱이 에서하고 똑같아지려고 할 때 요걸 차이 소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는 차이고 신화와 제의는 차이 소멸이다.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요. 문화는 한마디로 차이다. 문화는 차이다. 문화는 차이의 체계다. 차이의 시스템이다. 네? 그러면 근데 인류 문화는 우리가 뭐 좀 자연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력학 제2법칙의 법칙처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처럼 인류 문화는 그냥 시간상으로 내버려 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한 번씩 질서를 갱신시켜 줘야 돼요. 왜 질서가 와야 되고 무질서해지느냐 하면 모방적 욕망 때문에, 모방적 경쟁 때문에 항상 내부 폭력의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류가 오래전부터 한 번씩 배출해 줘야 돼요. 내부적 폭력을. 자, 그러면 짝패는 뭐죠? 이 짝패가 쉽게 말하면 더블이죠. 독일어로 하면 도펠갱어. 도플갱어. 쉽게 말하면 뭐 짝패라는 것도 차이 소멸, 쌍둥이가 짝패잖아요. 네. 쌍둥이와 짝패는 뭐 그러니까 더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관계.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도 도펠갱어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도펠갱어. 그게 신화 이야기는 결국은 차이 소멸적인 두 존재, 뭐 해와 달이든 가인과 아벨이든 로물루스와 레무스든 굉장히 차이가 없는 차이 소멸적인 두 존재의 투쟁 이야기예요. 근데 신화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도펠갱어 중에서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추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화는 항상 그 건국신화 로마라는 것도 그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신화로부터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형님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여요. 근데 로마 신화는 누구 편이냐면 로마라는 이름이 레무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 살해자인 로물루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건국 신화는 철저하게 살해자인 로물루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것은 살해당한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가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나눌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속에 돼지들을 쭉 넣어놓으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제일 힘센 돼지부터 제일 힘없는 돼지까지 쭈르르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살다가 보면 이제 이게 힘센 돼지가 좀 힘이 약해지고 또 힘 약한 돼지가 많이 커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시점이 온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뒤집어지는 시점을 결국은 차이 소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화와 제의는 차이 소멸인데 이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무질서를 희생양에게 전가시킴으로 해서 질서를 갱신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혼란을 다시 새롭게 질서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시 차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지라르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차이를 갱신하기 위해서 차이 소멸을 의도적으로 시뮬라시옹 재현해서 차이 소멸의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t the edge of chaos. 그러니까 카오스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서 질서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라르 이론과 학제적으로 카오스 이론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카오스 이론의 그 주창자 노벨상을 받은 누구죠? 일리아 프리고진 또
초대돼 가지고 실제로 학제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오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카오스의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이는 문화의 규칙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이게 넘버 3가 넘버 2가 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거기 이제 무차별화 네. 혹은 차이 소멸. 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상황을 갱신해서 새롭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이 문화는 매우 위험하다. 네. 따라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신화와 제의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네. 있는 것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차이 소멸된 것을 다시 재차별화. 네. 차별화로 근데 문제는 차이 소멸, 그러니까 결국 신화와 제의는 차이 소멸인데 신화와 제의가 폭력적이지만은 지라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화와 제의는 분명히 폭력이에요. 폭력적이에요. 특별히 이제 제의는 더 폭력적이 보이고, 그래 더 폭력적이 보이기 때문에 레비스로스 같은 사람들이 좀 회피하려고 했고, 신화는 조금 덜 폭력적인 것처럼 봤지만 사실은 신화와 제의 모두 폭력이에요. 근데 폭력이다. 폭력의 목적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 소멸을 무질서를 만들어내지만 목적은 평화와 질서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시 삼는 것은 차이 소멸에서 재차별화가 되는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생을 우리가 통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시 종교를 지라르를 그동안 많이 폄하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폭력 이론가다. 원시 종교를 굉장히 폭력의 종교로 폄하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라르가 강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원시인들은 오히려 어떤 갈등과 폭력에 대한 굉장한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평화다. 단 평화지만은 그것이 어떤 폭력을 통해서 희생양에 대한 희생 제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나 현대인들이 볼 적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져 버려 갖고는 공동체가 매우 심각한 불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차이를 그냥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그 무질서를 극단적으로까지 끄집어 갖고 간 다음에 네. 거기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 폭력이 이제 희생 염소에 대한 폭력이죠. 예. 스케이프고트에 대한 폭력이죠. 예, 그때 이제 희생양이라고 하는 네. 기술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다시금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네. 이제 새로운 문화가 네. 다시 네. 이제 평화롭게 안착된다. 네. 이런 네, 네. 내용인 그래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게 문화와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와 차이 소멸이 주기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이전에 대부분의 종교의 역사가는 주기적이에요. 순환적 역사가. 네. 알겠습니다.